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윤석열, 바이든, 핵을 가진 빨치산 북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반도 정세를 보면은 미국과 적폐, 그러니까 적폐라고 하면은 친미, 친일, 적폐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미국과 적폐 세력이 모두 수세에 몰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 북한. 미국은 북한과 이제 대결 중이죠. 그런데 뭐 군사 대결을 하려고 해도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해서 미국 전역을 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대결하기 어렵고, 미국이 북한을 경제 제재를 했지만은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뚫고 나가겠다 해서 북한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뚜렷한 수가 없는 이런 상태로 몰리고 있고, 적폐 대 촛불은 어떻습니까? 적폐 세력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 엄청나게 여러 방면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만큼 효과를 보이고 있진 않죠. 여전히 촛불 항쟁,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미국과 적폐 세력이 이 판을 뒤집어 보려고 해도 먹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 지금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깨무는 장면이죠. 이번 시간에 짚어볼 것은 미국과 적폐 세력이 뭘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적폐 세력이 뭘 해도 안 되네, 우리가 이대로 청산되는가 보다 하고 순순히 물러날 거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궁지에 몰릴수록 무슨 수를 써도 안 될 때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무리수를 두게 돼 있습니다. 발악한다고 하죠. 이게 상식적으로는 해선 안 될 짓이지만 다른 대책이 없을 때에는 무리수를 두더라도 발악을 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적폐 세력과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인지, 만약에 이들이 이 판을 뒤집으려고 무리수를 쓴다면 어떤 식으로 쓸 건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국내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키워드가 윤석열인 거죠. 윤석열 하면은 적폐에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죠. 얼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어요. 이게 사퇴를 한 게 윤석열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라고 하죠. 이 중수청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누가 봐도 이거는 윤석열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거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당도 창당한다느니 안철수를 만났느니 김한길을 만났느니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튼 윤석열이 최근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퇴를 한 게 왜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선 출마를 위해서 했다는 건데, 사퇴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냐 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현재 보수 진영에서 적폐 세력들 중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는 대권 주자예요. 윤석열 말고 대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가 있고 홍준표, 여기 여론조사에서 황교안도 있네요. 어쨌든 안철수, 홍준표 정도가 윤석열 말고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이 안철수랑 홍준표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맨 바닥에서 이제 기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5%대, 홍준표가 2%대에 나오고 있어요. 이걸로 대통령 당선되겠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보시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월 기준으로 27%, 이낙연 전 대표도 이명박근혜 사면론을 이야기한 뒤에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10%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5%, 홍준표 2%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때 윤석열은 꾸준히 10% 나오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8월 달에도 9%, 2020년 10월 달 보면 11%, 13%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있었죠. 이때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의 갈등이 고조되고 윤석열이 징계를 먹니 마니 했을 때 이 갈등이 부각이 되니까 윤석열에 대한 기대, 지지가 모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보수 후보들 중에서 가장 높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사퇴를 하고 난 뒤에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 구조가 해소가 되니까 윤석열이 급격하게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달에는 갤럽 기준으로 13%를 찍었던 지지율이 2021년 2월에는 9%로 다시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은 윤석열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관심을 잃게 될 테고, 그러면은 윤석열이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다 보면은 대권 주자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정도로 아예 세간의 관심 밖으로 밀릴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적폐 입장에서는 이 윤석열 카드가 이대로 사라지면 안 되고 이 윤석열 카드를 되살려야 되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대권 주자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라지기 전에 사퇴 카드를 내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효과를 단기간으로는 봤죠. 지금 조사한 것 중에 이게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윤석열 32.4% 지지율을 내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대세냐라고 보기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수 진영 후보는 여기 여론조사 대상으로 몇 명 없어요. 윤석열, 홍준표, 또 유승민, 원희룡 정도입니다. 4명 정도인데 민주진보 후보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심상정, 김두관 뭐 이 정도로 포진돼 있죠. 이거 합치면은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표 지지율이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뭐 범접할 수 없는 1위를 차지했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이 여론조사 구조상 윤석열 말고 다른 사람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보수 세력들은 윤석열에게 몰렸다. 그러니까 가장 높게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여튼간 윤석열이 사퇴를 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적폐 세력들의 윤석열 카드가 실제 대선까지 지속될 수 있겠냐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실제로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고 만약에 윤석열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힘당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당과 손을 잡지 않고 만약에 윤석열도 후보 출마를 하고 국민의힘당도 따로 후보를 낸다고 치면은 이 표가 반드시 갈라지겠죠. 갈라지면은 어부지리로 진보 민주 세력이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1987년에 김대중과 김영삼이 단일화를 실패하면서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당선됐던 거에 정반대판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과 국민의힘당은 손을 잡아야지 이길 수 있겠는데 만약에 국민의힘당이 윤석열과 협력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국힘당이 양보하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국힘당이 윤석열 네가 대통령 해라. 우리가 양보할게. 너 맘대로 해. 라고 하진 않겠죠. 지금도 안철수랑 오세훈이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막 뭐 네가 어떻게 하니 뭐 안철수가 2번으로 나가야 되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대선 주자로 등극을 하려면은 국민의힘당과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잡아야 된다. 근데 이 과정에서 큰 난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박근혜죠.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고 검찰총장일 때 이명박이랑 박근혜가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속시킨 거나 다름없죠. 박근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일 때 직접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국힘당과 논의를 할 때 이 박근혜 구속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걸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윤석열이 어떻게 하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이명박 박근혜 구속은 내 생각이 그렇다, 잘한 거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후회한다, 그러니까 나랑 좀 이번에 잘 해보자 라고 태도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첫 번째를 봅시다. 이명박 박근혜 구속은 잘한 거다, 난 그게 잘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입장을 밝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힘당 내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박근혜 지지 세력들이 윤석열 이거 나쁜 놈이네 라고 판단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지지자들에게 반발을 사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윤석열은 국힘당 내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반대로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잃을 것이 겁이 나서 국힘당과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구속을 한 거는 내가 잘못한 일 같다. 이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라고 입장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힘당이랑은 손을 잡을 수가 있겠지만 윤석열이 촛불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겠죠. 박근혜 촛불 당시에 박근혜 지지율이 4% 정도인가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90 몇 %가 박근혜는 잘못했고 박근혜 탄핵돼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부정을 하고 박근혜 구속한 게 잘못했다 라고 하면은 이런 여론들을, 촛불 항쟁 여론을 무시하는 거죠. 이거랑 엇서는 거죠. 그럼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된다. 그리고 윤석열의 이미지, 윤석열이 뭐를 가장 강조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정의를 뭐 실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다 거짓말이구나. 정말 윤석열은 정치 행위를 한 거구나.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명박 박근혜 구속을 후회한다. 라고 입장을 내면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잘 포장하느냐고 뭐 야, 이명박 박근혜 구속은 잘한 건데 왜 잘했냐면은 그게 국힘당한테도 도움이 돼. 이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오히려 국힘당이 더 큰 곤혹을 치렀을 거야 라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해봤자 이 말은 즉슨 촛불 항쟁이 잘못됐다 라는 것, 촛불 항쟁을 부정하는 것과 크게 다른 말이 아니죠.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구속한 거를 긍정하면은 국힘당과 손을 잡을 수가 없고 그러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한 거가 잘못됐다고 부정하면은 국민의 지지를 잃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 낙동과 오리알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대선 후보로 이제 안착을 하려면은 이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국힘당 내에서 반발을 해. 이런 이명박 박근혜 구속을 잘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국힘당 내에서 반발이 나오잖아요. 이 반발까지도 누를 정도의 윤석열의 지지율이나 윤석열의 정치 실력이 높아. 그러면 국힘당 내에서 반발이 나더라도 이걸 깔아뭉개고 국힘당과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종인 같은 경우에요. 국힘당 내에서 김종인에 대해서 반발이 상당히 많거든요. 적지 않습니다. 근데 김종인이 뭐 정치적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김종인을 대체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국힘당 내에서 반발이 막 있지만 그냥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윤석열도 실력이 있으면 국힘당을 상대로 반발을 누르고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윤석열한테는 그런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정당 운영을 해본 경험도 없죠. 그렇다고 정치 경험 자체가 없어요. 정치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수사나 뭐 이런 거는 뭐 한다고 쳐도 예를 들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윤석열이 이뤄놓은 업적이 있냐? 그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뭘 했나요?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싸우는 뭐 이런 이미지는 가졌죠. 맞서 싸웠으니까. 근데 그 결과 승리한 건 사실은 없죠. 예를 들면 공수처도 설치하는 거를 막지 못했고 이번에 중수청 같은 경우에도 막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싸웠다고는 하지만은 윤석열이 이긴 거는 사실 없어요. 모두 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실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룬 업적도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실력이 지금 없는 거죠. 입증된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그래도 보수 세력에 적폐 세력에 관심을 얻고 지지율이 높은 거는 결국에 뭐냐?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있다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 떨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대권 주자로서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사퇴를 시켰는데 이게 윤석열 카드가 있으면은 적폐 세력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카드를 일단 살려놔야 했던 거죠.
그렇다면은 적폐 세력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런 진보적인 흐름을 끊고 어떻게든 촛불항쟁을 뒤집으려고 할 텐데, 그럼 윤석열 카드로 이걸 할 수가 없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게 미국과 일본입니다. 촛불항쟁을 뒤집는 데서 미국과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게 왜냐면은 지난 아침 햇살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국 현대사에서 주요한 사건이 있을 때 미국이 개입을 늘상 해왔습니다. 4.19 항쟁 때도 미국이 개입을 해서 항쟁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하야시키고 박정희 5.16 쿠데타의 배후가 되어줬죠. 5.18 때도 어떻습니까? 전두환이 광주 학살을 저지르는 것을 미국이 항공모함까지 파견을 해가지고 지원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전두환 정권이 광주 항쟁을 진압하지 못하면 항공모함을 통해서 미군이 직접 진압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게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6월 항쟁 때도 뭐 명확히 드러난 증거까지는 없지만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라든가 미 주한미 대사가 노태우와 전두환을 만나서 뭐 정권 교체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등의 미국이 개입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이 지금도 어떻습니까?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뭐 통제를 하려고 할 때마다 촛불 세력이, 촛불 국민이 나서서 미국의 개입을 자꾸 반대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 한일 지소미아 같은 경우가 있죠.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라, 연장해라 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촛불 국민이 너무나 이제 강력하게 지소미아 폐기하자라고 주장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결국에 지소미아를 폐기하겠다라는 통보를 했었잖아요. 물론 마지막에는 그걸 뭐 유보 처리했지만은 어쨌든 미국은 지소미아를 유지하길 바랬는데 촛불 국민 때문에 촛불 국민이 그걸 막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대한민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촛불항쟁 뒤집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일본이 촛불항쟁 뒤집기를 원한다는 거는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문재인 정부만 해도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습니까? 게다가 지금 상황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꾸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미국한테 뭐라고 하고. 예를 들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니까 미국과 뭐 유엔 이런 데서 뭐 표현의 자유 막 운운하면서 내정 간섭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법은 잘못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국 의회나 유엔에게 뭐 대북 전단 금지법 좋은 거다, 왜 니네가 뭐라고 하냐라는 서한을 보냈어요. 그 작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막 하는데 경기도가 야 이거 훈련 취소하자라고 막 건의라고 그랬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리고 포천에서 미군 장갑차와 우리 국민이 탄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을 때 이때도 경기도에서는 주한미군이 한미 안전조치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 이행해라, 이렇게 공문을 막 냈던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이 있는데 이 평화부지사를 하는 이재강 부지사가 비무장지대에 집무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유엔사가 이거를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유엔사가 이렇게 개입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임진각에 집무실을 설치하고 농성을 했습니다. 유엔사를 상대로 경기도 부지사가. 그 한미합동 군사훈련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강 부지사는 신뢰를 키우는 남북협력훈련이 필요할 때다. 한미합동 군사훈련 하지 말고 남북협력훈련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진보적이죠. 상당히 자주적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할 말을 하는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항쟁의 분위기, 촛불항쟁을 뒤집지 못하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이런 분위기를 엎어놔야 되는 건 거죠. 그런데 이거를 엎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을 엎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첫 번째로 한 거는 막 태극기 부대를 막 동원해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런 행동도 했고, 황교안 막 내세워보기도 했죠. 근데 황교안은 선거에서 결국 지고 퇴장했죠. 이때 뭐 국회 난입 사건이 미국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했는데 딱히 먹히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 윤석열을 내보내가지고 막 흔들어 봤죠. 그래서 뭐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70곳을 압수수색하는 이런 경이적인 공격을 폈는데, 그래도 이 촛불항쟁의 기운, 촛불항쟁의 분위기를 뒤엎진 못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적폐청산이 한국 사회 국민의 주된 이슈죠. 그러면은 이 촛불항쟁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결국엔 미국과 적폐 세력들이 북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북한 변수 말고는 촛불 항쟁을 뒤집을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변수가 사실 얼마나 강력한 변수냐면은 5.18 같은 경우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 지금 PPT에 놓여져 있는 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인터뷰 중의 내용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어렸을 때 5.18 광주항쟁을 빨갱이들이 일으킨 폭동인 줄 알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사람들도 진실을 왜곡할 만큼 파괴력을 가진 이슈가 북한 변수라는 거죠. 5.18 당시에 계엄사령관이 뿌렸던 뭐 경고문인데 일부 고정간첩과 불순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믿은 거죠. 북한에 대한 공작이 먹히는 순간 국민들은 북한은 정말 나쁜 나라니까 북한과의 싸우기 위해서 보수 세력이 돼야 된다라는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만큼 강력한 이슈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적폐 세력들이 북한 이슈를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또 올해 원전 문제가 있었죠.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제공해 주려고 한다, 뭐 이런 공작을 펴려고 했던 건데, 오세훈이 V1.1, 뭐 한글 파일 제목이 V1.1이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보고 문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V는 버전 1.1, 뭐 이런 뜻인데, 그거를 대통령의 V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오세훈이 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반북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는데, 북풍 공작을 펴려고 했는데 우스갯거리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봤을 때 만약에 미국이 촛불항쟁을 뒤집기 위해서 북풍 공작을 편다고 하면은 어지간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고서는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국내 상황을 살펴봤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국이 새 행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이 아직까지 대북 정책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바이든은 트럼프의 정책을 싹 갈아엎는다라는 기조였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을 펴니까 바이든이 가장 먼저 이민 정책부터 다시 되돌려 놓는 이런 조치를 했거든요. 이런 기조로 봤을 때는 대북 정책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정책을 뒤집어 놔야 되겠죠.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란 게 뭡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북미 관계에 어쨌든 대화 분위기, 대화를 기조로 하는 정책을 폈죠. 이걸 뒤집으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반북 대결 정책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반북 대결 정책을 펴려고 하니까 용이치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대결 정책을 강하게 폈을 때 북한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민했을 때 막막한 거죠. 만약에 북한이 미국과 대결을 한다고 해서 ICBM을 발사를 한다. 작년에는 세계 최대 ICBM을 공개를 했고, 그래서 괴물 ICBM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의 강력한 ICBM을 공개한 적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걸 시험 발사한다든가, 아니면은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핵잠수함 같은 게 미국 뭐 서해 바다에 쫙 떠올랐다가, 아니면 미사일을 한번 빵 쏘고 유유히 사라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그 2017년에는 북한이 태평양에 수소폭탄 실험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관포기 사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대결 정책을 펴면은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죠, 미국이. 어떻게 감당할 거냐. 북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면은 거기다 대고 북이랑 전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 전에 미국 국무부라든가 뭐 미국의 합참 차장 같은 사람은 미국의 시급한 우선순위는 바로 북한이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란이 아니라 북한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뭐 이렇게 북한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대화를 하려고 그럼 대결을 못 하겠네. 대화를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이 될까요? 물론 트럼프의 정책을 뒤집겠다고 한 그 말에도 배치가 되니까 정치적인 부담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북한과 대결하는 것보다 낫다. 그냥 대화하자. 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굴러가냐. 적어도 바이든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은 싱가포르 공동 성명을 인정해야 되죠. 북한과 미국이 처음 정상회담을 해서 합의를 했던 이 정상회담 합의문을 배제하고서는 북미 대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북미 대화가 언제 깨졌습니까?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에서 깨졌죠. 이 하노이 회담에서 논의됐던 게 뭐였냐면은 미국은 제재 해제를 하고 북한은 그럼 비핵화 조치를 한다. 이거였는데 이게 깨졌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제재 해제 대 비핵화는 지금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 제안을 더는 안 받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거든요. 얼마 전에 8차 당대회를 했을 때도 남북관계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방역협력이라든지 뭐 이런 협력을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는 우린 대화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 이 군사 문제, 평화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남북 사이에 대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럼 미국과도 마찬가지다. 미국과도 제재 해제니 뭐니 하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북미 대화도 재개가 되면은 이 평화 문제, 군사적인 대치 문제, 이 문제 얘기해야 된다라는 게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이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평화협정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 다시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뭘 내밀어야 되냐? 우리 평화협정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밀어야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평화협정 논의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미국과 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미국이 받아들이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대결을 할 수도 없고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미국도 진퇴양난인 거죠. 그러면 대결도 할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어. 그러면은 미국에게 돌파구는 어디 있겠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어떤 변수가 존재해야 되는 건 거죠. 어떤 변수겠냐 하면은 예를 들면 칼기 사건을 들 수 있어요. 칼기 사건이 뭡니까? 북한이 민간이 탄 비행기를 폭파시켰다, 테러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조작 사건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조작이든 실제든 간에 어쨌든 이 사건을 두고 미국은 북한이 비행기를 폭파시킨 테러 국가라고 하면서 북한을 막 몰아붙였습니다. 테러라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국제사회에서도 미국 입기 더 센 것도 있지만은 북한이 잘못했다, 북한은 나쁜 나라다 이런 여론이 국제사회에서도 만들어졌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북한을 규탄하고 적대하는 거는 정당한 일이 되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나쁜 짓을 한 수세에 몰리게 되죠. 미국이 북한을 몰아붙일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 아까 말했던 북한 변수가 필요한데 북한 변수를 악용하기 위한 충격적인 사건이 미국에게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거죠.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 적폐 세력에게도 도움이 되죠. 전두환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때 칼기 사건을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무지개 공작이라는 걸 폈어요. 그래서 보면 무지개 공작 문건에 보면은 이 칼기 사건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대북 경각심과 안보의식을 고취시켜서
대선 사업에 유리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대놓고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북한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데서 되게 의미심장한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무력 통한 독재 정권 전복 정책 옵션을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이 대외 정책을 펼 때 뭐 군사를 투입해가지고 정권을 전복하는 이런 건 이제 앞으로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거는 누가 물어봐도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하지도 않고 네 있습니다 라고 긍정하지도 않고 아니요 없는데요 라고 부정하지도 않고 그냥 뭐 대답할 수 없다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하는 보통 대답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국무장관이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과거에는 무력을 통해서 독재 정권을 전복하려는 정책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 되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니네가 우리를 무력으로 전복시키려고 했던 게 사실 있었다는 거냐? 그렇게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순수한 의도로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면은 멍청한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보통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 발언을 왜 했냐? 나중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군사를 투입해서 정권을 전복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원래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 난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근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이런 핑계를 대기 위해서 사전에 알리바이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무력을 통한 독재 정권 전복 정책 옵션을 버렸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 알리바이 때문에. 그게 아니면 이런 목적이 아니면은 왜 구태여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즉 한반도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잃어버린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그 적폐 세력 친일 사대주의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촛불항쟁 세력을 뒤엎기 위해서 충격적인 북한 관련된 어떤 사건을 일으킬 조짐이 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북한이죠. 북한이 어떻게 나설 것이냐라는 거를 이에 따라서 향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가 달라지겠죠. 제목을 핵을 가진 빨치산 북한이라고 정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같은 경우에 핵 보유국이 됐잖아요. 지금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 됐습니다. 먼저 중국이나 소련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핵 무기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미국과 타협하는 선택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도 상당히 높아졌고 경제력도 높아졌으니까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려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혁명적인 입장, 사회주의 국가로서 혁명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안정을 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흥묘백묘론, 뭐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경제 발전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시장 경제를 막 받아들이고 미국과 타협을 했습니다. 소련 같은 경우에서도 점점 미국과 싸우는 거 피곤하고 괜히 뭐 이러냐, 우리 미국과 점점 타협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뭐 되면서 나중에 소련 해체까지 갔죠. 근데 북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도 8차 당대에서 보면은 미국이 최대 주적이다. 그러니까 제압하고 굴복시키겠다. 조선반도의 정세 격화가 일어나면은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 이 말은 즉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면은 우리가 미국을 위협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국방력을 통해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을 제압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겠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입장을 표출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요.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중국과 소련을 대하는 것과 북한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모택동과 니슨 미국 대통령 사진입니다. 미국도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자 그러면 더 이상 중국과는 싸우지 못하겠네? 중국과 타협해야겠다 라면서 손을 내밀고, 아래 사진은 후르시초프와 아이젠하워의 사진인데, 소련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미국이 화해를 하자고 타협을 하자고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도 손을 내밀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북한을 너무 적대적으로 대하고 북한을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막 노력을 하니까 북한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전한 말에 따르면은 2019년에 6월 말에 북미 정상 간의 회동이 있었는데, 이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해온 고통이 미국을 반대하는 증오로 변했다. 우리는 그 증오를 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집요한 제재 봉쇄를 뚫고 우리 식대로 우리 힘으로 살아나갈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앉혀놓고, 야, 니네가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너희를 증오한다. 제재 해제 뭐 이런 걸로 안 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날 거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국민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증오가 상당하기 때문에 북한도 미국과 타협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더 철저한 투쟁으로 나서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을 표현할 때 핵을 가진 빨치산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북한은 여전히 빨치산이라고 하면은 항일무장 투쟁할 때 뭐 산이나 이렇게 유격대를 꾸려가지고 일본과 맞서 싸우는 이런 유격대를 연상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여전히 빨치산 정신으로 살면서 투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핵을 가진 빨치산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빨치산 정신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에 백마행군을 한 데서 볼 수가 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마행군을 하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의 전역에서 백두산 대학을 가자, 백두산 혁명대학을 가서 백두산 혁명 정신을 배우겠다고 백두산 방문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전 사회에 이런 빨치산 정신이 들끓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빨치산 정신이 뭐냐? 빨치산 정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정신으로는 3대 가고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사타사 동사, 굶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이 3대 가고가 있는데요. 그때 일본에 맞서서 항일무장 투쟁을 할 때 항일무장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굶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빨치산 정신을 3대 가고를 지금도 북한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볼 게 북한의 4대 군사 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 정책을 어떻게 피냐면은 전 국민이 군의 병사다, 무장을 한다. 그럼 지금 군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군인은 전쟁이 나면은 전 국민이 병사가 되니까 군인들은 간부가 되는 거예요. 전 군이 간부가 돼서 전 국민을 지휘를 해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전 지역을 요새로 만들고 전군을 현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랑 싸웁니까? 미국이랑 싸우는 거죠. 뭘로? 굶어 죽을 까고, 맞아 죽을 까고, 얼어 죽을 까고를 하고 미국과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치산 정신 두 번째로 볼 거는 타협과 중도 반단이 없다는 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국가 대 국가의 싸움, 정규군 대 정규군의 싸움이면은 타협을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1945년에도 미국 연합군 세력과 일본이 전쟁을 펴는데 일본이 패망이 뻔해, 일본이 질 게 확실해, 이러면은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더 싸웠다가는
피해가 더 클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항복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은 전쟁을 중단하고 어느 쪽이 이겼다 졌다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중단할 수 있죠. 근데 빨치산 투쟁은 어떻습니까? 중단이란 게 없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한 빨치산은 맞서 싸우는 겁니다. 중간에 타협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나갈게. 빨치산 대상과 협상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만큼 내줄 테니까 너네는 그만 우리를 괴롭혀라. 뭐 이런 식의 타협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빨치산이 들고 일어나서 일본군을 몰아내든 아니면 일본군이 빨치산을 제압하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승리하냐 패배하냐, 타협과 준도반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아까 핵을 가진 빨치산이라고 표현한 거는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투쟁을 벌이는 데서 3대 각오를 가지고 싸우고 있고 죽을 각오로 싸운다는 거고 비타협적으로 승리 아니면 패배밖에 없는 이런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북한과 대화를 할 건지 아니면 대결을 할 건지 결국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하게 될 텐데 지금 보면은 대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결국에는 실행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대결 정책에 사실상 발을 담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같이 하게 됐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 연합훈련 하는데 지휘소를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고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적대하는 대표적인 행동인 한미연합 군사훈련 하는데 방문을 했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결 정책을 고수하겠다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던데, 그리고 미국은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요즘에 다시 들고 나와가지고 북한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이 대결 정책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거기에 문재인 정부도 동조하는 모양새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대결 정책을 펴게 된다면은 앞서 살펴본 대로 미국과 적폐 세력들은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대결 정책을 펴기 위해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살펴본 대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강력한 국력을 가진 빨치산, 비타협적이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국가다. 만약에 대결 정책을 펴고자 하면은 대결 정책을 펴고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할 때 핵을 가진 빨치산, 북한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과 적폐 세력들이 사건을 조작하려고 해도 과연 이 조작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